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이라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들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었어요. 네. 좀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죠.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과거에 추억의 개그 있죠. 네. 봉순아 학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뉴스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놓고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잖아. 네. 그런데 대립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났어요. 밥 먹고 합시다. 진짜 봉숭아학당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네티즌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 필리밥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에 밥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필리밥스터다 뭐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정말 기발합니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은 이렇게 힐난을 하더라고요. 필리버스터는 국민들 밥 먹이기 위한 것이고 필리밥스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밥 먹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 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소식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인 지난 25일 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백남기 농민은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정부의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거 안 지켜지고 있잖아. 이 공약 이행 촉구하려고 시위에 참가를 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셨죠. 실제로 요즘 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은 25일날 논평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위가 가격하게 불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 말아야 한대. 이 얘기는 뭐겠어요. 자신들은 국회에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밥 먹자고 하면서 농민들이 밥 먹게 해달라는 요구는 과격 시위로 몰아가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밥 먹고 합시다. 이런 게 일반인들 눈에는 더 과격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황당한 사건이 또 있었죠. 또 뭐예요? 1박 2일에 등장하는 가수잖아요. 정준영 씨. 정준영 씨. 정준영 씨가 옛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정 씨가 여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동영상을 몰래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다가 어제죠. 일요일에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합의하에 철없는 장난에 불과했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정준영 씨 여자친구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화나가지고 한 일이다. 정준영 씨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원래 성폭력은 고소와 관계없이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듣는 여성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성폭력으로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한 그런 큰 사건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저희가 종종 얘기하듯이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또 연예인을 희생양 삼는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박 PD 옆에서 자꾸 음모론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만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가 등장하는 영상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굉장히 통편집을 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어젠가요? 최근 방송은 이 정준영 씨 분량이 거의 다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1박 2일 보면서도 와이프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정준영 거의 안 나오겠네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영을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한 음모론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간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정준영 씨가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나쁜 놈, 치안으로 몰릴 만한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나 이런 동영상 찍으신 분들 조심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죠. 혹시 찍은 스마트폰에서 삭제만 하면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클라우드가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해서 꼭 기업이 대기업에서만 돈을 내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미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구글 포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아이클라우드도 있고요. 내 핸드폰에서만 지웠다고 해서 그 영상이나 사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박 PD도 빨리 스마트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24년 뒤쯤에는요, 서울에 2인 이하 가구가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2인 이하라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나홀로족 아니면 애가 없는 부부나 커플,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0만 명이 뭐 대내 만에 이러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2040년 서울이 900만 명대로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요. 1인 가구 또는 부부만 사는 가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내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입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1,000만 명가량 되는데 서울 인구가 910만 명대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정도냐?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하네요.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군요. 예. 정치도 그러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함께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탈서울을 한 결과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경제 담당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750만에서 540만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소비를 주도하는 45세에서 49세 인구도 80만에서 64만으로 감소합니다. 전체 410만 가구 중에 1인 가구는 30%, 부부 가구는 32%로 예상이 되고요. 벌써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졌던 부모, 자녀, 4인 가구를 의미하는 거죠. 불과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요. 가입 여성이 현재는 150만인데 이때는 96만으로 급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우울한 소식은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은 남성이 85세, 여성은 무려 91세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게 과연 좋은 소식일지 우울한 소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보면서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춘투란 얘기가 많이 들렸었잖아요. 그렇죠. 봄에 파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 해서 춘투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추투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 가을에 투쟁한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현대차 노조가요 2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대요.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 임금안을 포함한 추가안을 내라, 내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벌써 모두 멈춰섰대요. 이렇게 현대차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 현대차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카백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더 줄어서 점유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이미 현대차 노조는요, 올해 전면 파업은 아니고 부분 파업을 19차례나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요,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무려 10만 1,400여 대, 그리고 손실액은요 2조 2,300억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재고를 상당히 줄였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파업 소식은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27일 오전 9시 1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요, 현대차랑 비슷하네요. 2004년 이후 12년 만이래요. 그러면 지하철 노조는 왜 파업하느냐?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도 요즘 이거와 관련해서 파업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아무튼 성과 연봉제 관련된 내용은요, 이따 섹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지하철 운행을 평소에 80에서 85%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출퇴근 시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더한 게 나왔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7억 아파트 경품이 나왔습니다. 7억 아파트요? 7억. 이게 경품이란 얘기인 거죠? 네. 주인공은 롯데백화점인데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번 페스타 행사 일환으로 가을 정기 세일을 하거든요. 1등으로 선정된 한 명 분양가 7억짜리 롯데캐슬을 준다는 거야. 오호. 그리고요, 또 있어요. 연금 4억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11억 원짜리 고가 경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이? 근데 이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종종 아파트 경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롯데백화점이요, 이 아파트 경품 행사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가장 최근에를 제가 살펴봤더니 7년 전 2009년이군요. 현대백화점도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첫 연합 할인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천호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홈쇼핑, 현대리바트, 한섬 6개 계열사가 의류, 잡화, 식품, 가구 최대 70% 할인에 들어가고요. 무늬만 할인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최대 80%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마트도 대형 가전, 디지털 가전 최대 30%, 소형 가전은 50%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원래 가격에 뻥 튀겨놓고 이거를 반값 할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년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경품 당첨을 노리고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들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답정너, 일정너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등은 벌써 정해져 있다. 1등은 너야. 근데 이 너가 아마도 롯데 계열사 직원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황당한 발표를 했어요. 네. 뭔 얘기냐면요, 채무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도요,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빚을 탕감을 해준대. 얼마나요? 최대 90%까지. 와, 90%면 사실상 안 갚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페스타에서는 80%까지 할인한다면서요. 여기는 빚을 90%나 할인해 주겠대. 근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아무튼 이 내용은요, 오늘 임종률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서민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기존에는 30에서 60%만 원금을 감면해줬대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채무자에게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까지 빚 세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빚 내지 않고 저축하고 절약하면서 살아온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볼 때 되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융위에서 얘기하기에는 소득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타차명 계좌로 다 빼돌리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라면서요. 그러면 결국 혈세로 빚을 대신 갚겠다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좀 땡길걸.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리죠. 근데
섬뜩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진보다 더 섬뜩해요? 강남 아파트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강남이? 예, 서울 강남인데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 저는 거기 공기 나빠가지고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보고를 들으시면은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국 건축물 중에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래도 한 50%?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후하시네. 약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요? 7%. 오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이 같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전국 건축물 중에 내진 확보가 된 게 6.8%, 그리고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에 33%만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33%만 돼 있다는 거야. 어허. 지자체별 내진 설계 현황을 보면요, 서울이 27%, 부산이 25.8%, 대구가 27.2%. 근데 이게 내진율이 굉장히 저조한 지자체 중에 이 상위 3개 도시가 꼽힌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약 75%가 내진 설계가 돼 있대요. 아니, 그러면 25%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로구가 가장 미적용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오이? 구로구 아파트 1348개 동 중에서요, 무려 45%가 내진 설계가 없대요. 우와. 이어 용산구 40%, 강남구 39.7%인데 제가 강남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강남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아파트가 있죠? 압구정, 현대. 그렇죠. 그리고 현대 옆에 미성 있죠? 이거 집값 비싼 데잖아. 예, 그리고 청담동 현대, 대치동 은마. 와. 그리고 쌍용 대치, 이들 랜드마크격 아파트가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인데도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지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들 아파트 10억을 훌쩍 뛰어넘죠? 10억이 진짜 우습죠. 근데 만에 하나 지진이 6 이상으로 났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어떡해. 그러면 하나가 10억이면 이 아파트 전체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이 엄청난 아파트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이게 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소식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바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외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확히 외신 얘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콜라보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1990년대 미국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기업이요, 1985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2001년까지 16년 동안 몇 퍼센트가 성장했는 줄 아세요? 무려 1700%. 와. 170도 아니고 1700%나 성장을 했었어요. 네. 거의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춘이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연속으로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진짜 잘 나가는 회사죠. 그러네요. 이 때문에 인재들이 수두룩하게 몰렸죠. 하버드, MIT, 미국 최고 명문대학에 특히 MBA 출신 인재들이 이 회사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를 쳤거든요. 네. 따지고 보니까 현재 애플이나 구글보다도 당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업의 이름이 뭘까요? 저는 좀 짐작이 가긴 하는데 엔논 아니에요? 엔논? 맞습니다. 역시 박 PD는 책을 많이 읽으셔서 빨리 눈치채셨네요. 놀랍게도 이 회사는 미국 에너지 업계를 대표했던
앨론이거든요. 앨론 다들 아시죠? 네. 세계적인 회계 부정으로 유명한 회사잖아. 한순간에 몰랐겠죠. 이 회사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려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잖아. 그렇죠. 그래서 2001년에 포춘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6연패를 한 다음에 바로 붕괴해버렸어. 상 받자마자 붕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인들한테는 9.11 테러 못지않은 충격을 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앨론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더 이상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앨론 사태 뭐 이렇게 설명해 봐라 하면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수조 원대 회계 부정 스캔들이 일어났는데도 이를 묵인할 정도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앨론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앨론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직원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얼마 전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윤리책에 나오는 윤리의식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뭔가 의심쩍더라고. 당시 잘 나가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왜 유독 앨론 직원들만 윤리의식이 부족했을까요? 당시 신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앨론에서는 사내 불륜이 만연했다. 또 고위 임원들의 이혼이 전염병처럼 유행했다. 뭐 이런 폭로 기사를 쏟아냈더라고. 네. 진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앨론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뽑았을까요? 회사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미난 해석을 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벨기에 정신분석학자인 파울 페르하에어라는 분이 쓴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앨론이 이 같은 윤리의식 추락이 등수매겨 내쫓기 모델 때문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어. 등수매겨 내쫓기요? 이게 뭔 얘기인가 살펴보면요. 이 모델은요. 최고의 생산성을 올린 직원에게 보너스를 몰아준대요. 네. 그리고 생산성이 제일 낮은 10%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정책을 핀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야. 해고하기 전에 이런 짓거리도 한대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어떻게 모욕을 주냐? 이름, 사진, 그리고 그 해당 직원이 달성하지 못한 목표. 이거를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기업 사이트에 공개를 해버린다. 이거 마치 저희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나머지 공부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성적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적을 순서대로 부르잖아. 한마디로 이거는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은 직접 해고하지 않아도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진짜 비인간적인 시스템이죠. 아니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 성과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갈수록 극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직원들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앨론의 경우에는요. 등수 매겨 내쫓기가 도입된 이후 재미난 현상이 벌어졌대요. 일단 하위 10%에 포함되면 직원들이 모욕을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직원들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대. 어떻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기에서부터 그 윤리 부족이 파생된 거군요. 그렇죠.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윤리 부족을 드러낸 건 아니고 뭐 더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칫 내가 미국 최고의 기업, 이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혔잖아. 그렇죠. 최고 기업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가 지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살아남겠다.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최근에 웰스파고와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웰스파고, 미국의 은행 기업 웰스파고가 파산한 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따라서 앨론에서는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실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낸 성과보다 훨씬 높게 앞다퉈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이면 감사가 있을 텐데 감사가 이거 왜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지적하실 거예요.
그런데 속사정을 알고 봤더니만요. 감사들도 자칫하다가 한 10% 하위 직원에 꼽힐 수가 있잖아.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했다는 거야. 어떻게 조작하냐? 자신들이 열심히 직원들을 감사한 덕분에 직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지 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정은 없다. 이렇게 위에다 보고했다는 거지. 감사도 실적을 조작했군요. 그렇죠. 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대규모 사기극이 돼버렸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수조 원대 회계 부정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순간에 몰락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이를 요약하면요. 등수매겨 내쫓기라는 지나친 성과주의의 경영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버렸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앨런 사태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것보단 좀 더 명확하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직원들이 비양심적이어서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등수매겨 내쫓기 시스템이 직원들의 윤리 부족을 부추겼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 네. 문제는 앨론이 이렇게 망했는데도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아직도 등급을 매겨서 직원들을 내쫓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웰스파고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내에서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성과 연봉제가 올라오더라고. 네. 왜 그랬냐면 금융노조가 성과 연봉제 폐지를 위해서 23일 날 10만 금융노동자 923 총파업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서울 지하철 양대 노조도요.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면서 2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또 28일부터는요. 51개 의료기관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상 부당하다. 따라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언론들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매일경제는요. 명분 없는 노동계의 추투에 몸살 앓는 한국경제. 매일경제가 한국경제를 디스하고 있어요. 또 동아일보는 맥없이 끝난 금융파업, 귀족노조 투쟁시대는 갔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네. 또 한국경제는 일 많이 한 사람 목 가로치자는 성과급 반대 투쟁. 이런 식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조들이 억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런가? 일단 성과연봉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성과연봉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서요.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체계를 말한대요. 그래서 근무기간, 직급 등에 따라 보상하는 연공서열제와는 달리 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역량이 평가의 주된 척도가 된다. 이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니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앨론의 등수매겨 내쫓기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아하. 일단 정부와 기업, 언론들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 또 성과 수준에 따라 금전등 보상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를 의식해서 자발적으로 경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임금만 받아간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성과 연봉제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지 않고 보수만 챙기는 이른바 무임승차자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한 얘기를 자꾸 또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공부 그리고 전교 석차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적어서 붙여놓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렇죠. 이거를 했으면은 원칙상으로는 전원이 다 전교 1등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앞서 앨런 사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연봉제는요. 등수매겨 내쫓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많아요. 실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망신 주기, 모욕 주기가 되고요. 결국 퇴사를 종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런 지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일단 예를 들어서요. 8명이 직원이 있는 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에요. 이렇게 되죠. A급 2명에게는 높은 연봉을 보장하게 되죠. B급 2명에게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게 돼요. 그리고 C급 2명에게는 동결, 마지막 D급 2명에게는 삭감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급과 B급을 받은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도 지금 받은 등급을 유지하거나 B급은 A급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네. 또 C급이나 D급을 받은 직원들은 이런 수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또 몸부림을 쳐서 해결이 안 되면 회사를 떠나가게 되겠죠. 네. 근데 만약 C급은 아닐 테고 D급에서 2명이 다 떠난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는 D급 2명이 나가게 되면서 전부 다 직원들의 성과가 높아졌으니 2명의 빈자리를 채울 이유가 사라져버려. 8명이 하는 일을 6명에게 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은 직원들도 암담하게 됩니다. 왜냐? 올해는 살아남았지만 내년에 성과를 매길 때 이 6명 중에 누군가는 또 반드시 D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상대 평가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의자 뺏기 놀이 있죠. 의자 뺏기 놀이 해보셨죠? 가운데 의자 놓고 둥글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노래하다가 앉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의자 뺏기 놀이에서는 실패자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한 사람만 승리하잖아. 이게 참 그 의자놀이 게임만 봐도 문제점을 대충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물론 큰 사람도 있지만 크든 작든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그 모서리에만 살짝 걸쳐서 4명이 앉는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눠서 앉지 못하게 위에서 강제를 하죠. 한 명만 앉아라. 회사에도 그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요, 성과 연봉제를 해고 연봉제다, 노예 연봉제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까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처럼 실패자,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까 앨런 사태에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자들은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게 돼요. 윤리의식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도덕관념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야. 앨런처럼 실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정당한 방법, 진짜 실력이 아닌 이 평가를 하는 평가제약에 줄을 대는 부정한 방법이 판을 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할 것 같아.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 아무리 실적이 나빠도.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나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유능한 직원들은요, 유능하지 않은 직원들과 일하고 싶어요. 유능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무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서울대 학생들만 모아놓게 되면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1, 2등 했을 텐데 서울대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꼴등이 나오잖아. 그렇죠.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무능한 직원들이랑 엮이려고. 이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일각에서는 아니 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정하게만 평가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너무 비관적인 면만 부각시킨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서울의 한 병원의 사례인데요. 이게 어제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병원은요, 간호사들에게 목표관리제, 이게 성과연봉제랑 같은 얘기거든요. 네. 이 지표 가운데 하나로 뭘 사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토익 점수. 에이? 간호사가 토익 900점 이상을 받으면요, 가중치를 30%를 준대요. 또 한 달에 영어 저널을 4개 이상 읽거나 요약문을 4개 작성하면요, 가중치를 각각 20%씩을 부여한대. 평가를 더 좋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대학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많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국인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어린이 병동 간호사겠죠. 설마. 어린이 병동 간호사는 왜 토익이 필요해요? 영어 교육도 시켜준다.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에 애를 입원시켜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병원이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평가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토익 점수가 가장 공정하고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한다는 거야. 점수가 정확히 몇 점 나온다니까. 게다가 여기에서는 선배와의 관계 유지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관리자의 관리 스타일과 일하는 방법을 파악해 팀원으로서 일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이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선배에게는 항상 밝게 인사한다. 뭐 미풍양속으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평가 지표로 들어간다는 것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 그렇죠. 나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실 쪼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민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동부병원 지부장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과연봉제는 조직에게 불화와 불신을, 개인에게는 사기 저하를 가져와서 노사가 모두 함께 공멸하는 제도다.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노조가 설립된 이후 호봉제로 되돌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이 이민화 지부장이 있는 서울시 동부병원은요, 2005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대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2013년 벌써 폐지를 해버렸다는 거야. 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니까요, 성과연봉제는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트렌드가 벌써 지난 제도래. 도입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뭔 얘기냐면요, 1990년대 이후 OECD 소속 각국 정부는요,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 성과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성과연봉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무려 OECD 국가의 3분의 2나 이걸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대. 네. 근데 2005년에 OECD가 조사를 해봤나 봐. 성과연봉제 각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과연봉제가 철저히 실패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 왜?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 3분의 2나 도입했는데 한 군데도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야. 심지어는요, 미국의 경우에는 1978년 이후 3차례나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대. 근데 3번 다 실패를 했다는 거야. 3번이나 실패했으면 이거 삼진 아웃 아니에요. 네. 더 이상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란 말이 나오기 힘들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도 성과연봉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을까요? OECD는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성과연봉제로 인해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고 이게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하시켜버리고 또 조직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래서 실패했다. 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객관적인 성과평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OECD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성과 연봉제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진짜 단순 반복 작업, 분업에 의한 이런 산업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들려오면서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 다 철진한 성과연봉제를 지금에서야 도입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물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놀고 먹는구나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죠. 정작 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백업을 하느라고 못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조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OECD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성과연봉제보다 국내의 성과연봉제는요, 더 최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지난 5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메리 로버스튼 국제공공노련연구소 개건연구원이요, 한국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할당제 혹은 강제분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20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대로 하위 등급은 무조건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경영자 측에서 최하위 등급을 이용해서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퇴출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관리자의 변덕에 휘둘리게 되고 노동자들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과연봉제 말고 그럼 대안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귀족노조, 무임승차자가 늘어나서 한국 기업 다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맥킨지라고 아시죠? 네. 글로벌 경영 자문회사잖아요. 이 맥킨지는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신뢰해. 그래서 대우조선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맥킨지한테 컨설팅을 맡겼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맥킨지가 정부한테 빈엿을 먹였더라고. 맥킨지가 최근에 성과 관리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알고 있나? 참 궁금해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직원 성과 평가라는 연례 행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성과 관리 상대 평가 제도가 평가의 시간만 잡아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동기를 잃게 하고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평가는 관리자나 평가받는 직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맥킨지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정부가 대우조선 사태 때는 컨설팅을 받고 있는 정부가 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안 받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네. 아무튼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맥킨지가 조언까지 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연봉제보다는 협력을 장려하라. 뭔 얘기냐면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MS,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 앨론과 비슷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었대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다 없애버렸어. 어떻게 했냐? 상대 평가를 없애버리고요. 절대 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했대. 그렇게 되니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관리하는 성과 관리로 방향이 바꿔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평가를 하니까 평가자의 기준만 넘으면 될 거 아니야.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동료와 같이 하는 게 기준 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경쟁만 시키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아, 저 자식을 내가 밟고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수를 써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협력보다 생산성 증가에 뛰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을 쓰신 마가렛 해퍼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혁신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 말고는 자기네 사업을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어우, 빙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왜 도입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이 성과연봉제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초기 산업사의 분업에 특화된 것에 한정해야 된다. 이거 도입하는 회사 인증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는 1800년대, 1900년대 초기 산업 공장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비윤리적으로 변하는 헬게이트 문을 열고 싶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참 의심스러워요.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CEO나 오너도 바보 인증하는 거죠. 그렇죠. 나 능력 없어.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마무리로는요. 티타임즈에서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일단 잡스와 팀 쿡,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저커버그와 샌드버그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 MS, 페이스북을 이끌고 있는 사령탑들이잖아요. 둘이서 잡스와 팀 쿡은 애플을 이끌었고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도 MS를 이끌었고 저커버그와 샌드버그도 페이스북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유형이 좀 다르죠? 그쵸. 오너와
오른팔이네. 오너와 오른팔인데 성향도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쪽이 비전을 세우고 장기 목표에 맞춰서 수정하는 전략가로 보인다면 한쪽은 일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성과를 내는 실행가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반된 둘의 조합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내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CEO들은 이렇게 동업 비슷한 동업 아닌 동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로 키워왔는데 일반 직원들도 서로를 도와줄 상대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의문을 직접 실험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대요. 티타임즈에 의하면 바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필수 앱으로 통하는 버퍼 앱을 만든 버퍼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버퍼 많이 써보셨죠? 네네네. 버퍼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나 이런 것도 예약까지 걸 수 있고요. 그래서 버퍼는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필수 앱으로 통하고 있죠. 이런 인기 덕분에 버퍼는 2010년에 설립됐는데요. 현재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원에 육박한대요. 예. 이런 버퍼가 아까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요? 살펴봤더니 직원들을 두 유형으로 나눈대요. 일단 직원들의 성향을 미리 조사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편하다. 또 창의적이고 훌륭한 결과를 내는 일에는 자신이 없다.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실행가, 그리고 제한된 프로젝트에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빠르게 처리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전략가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두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반반씩 섞어서 팀을 구성했대. 어떻게 구성했냐면 예를 들어 한 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개발팀과 고객 행복팀 이렇게 두 개 팀이 필요한다고 했었을 때요. 개발팀에도 실행가 1명 그리고 전략가 1명을 붙이고요. 고객 행복팀에도 실행가 1명, 전략가 1명을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가는요.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프로젝트에 조언을 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실행가한테는 전략가가 설정한 큰 그림과 지속 가능한 목표에 맞게 단기 목표를 만들고 실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퍼가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버퍼도 공동 창업자거든요. 네. 조엘 게스코인과 레오 비트리라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했는데 이 두 사람의 유형이 바로 전략가, 실행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직원들도 자기들처럼 조화롭게 일을 하도록 하면 훨씬 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한 인터뷰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 왔지만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는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허. 이 말도 보면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강점에 집중을 하면서 저절로 약점까지 상쇄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편 나눠서 경쟁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직원들을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역시 생태계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다양성이 생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경제브리핑도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왜냐면 박 PD와 저의 성격이 많이 상반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약간 전략가적 기질이 있다고 하면 박 PD는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실행가적 기질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 제가 전략하면 안 돼요? 전략하고 싶어요? 그럼 바꿔서 하죠. 경제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누가 전략가 같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